글을 읽고 쓰지 못해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문맹이라고 합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금융 지식이 부족하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금융 문맹이라고 하네요. 금융 이해력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시대입니다. 금융 이해력이 없으면 다양한 금융 상품 중 본인에게 맞는 금융 상품을 선택할 수 없고 무분별한 투자나 과도한 대출로 인한 파산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보이스피싱 등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금융 범죄의 표적이 될 수도 있죠. 이러한 금융 문맹으로부터 탈출하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고 금융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그리하여 금융 문맹 탈출 대작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기저기 빠져보는 딥다이버의 박영웅입니다. 안녕하세요. 딥다이버의 정창균입니다. 오늘은 금융 문맹 탈출 대작전 프로그램의 마지막 시간이네요. 지난 시간에는 세계 여러 나라의 경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나요? 오늘은 금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금융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지만 무슨 뜻인지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혹시 금융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줄임말을 정말 많이 쓰는데요. 심지어 별다줄이라고 해서 별걸 다 줄인다라는 말까지 줄이고 있죠. 금융도 줄임말인데 혹시 무엇의 줄임말인지 알고 계시나요? 금융이 줄임말이었군요. 잘 모르겠네요. 금융은 금전의 융통의 줄임말입니다. 융통은 금전이나 물품 따위를 돌려 쓰는 것을 뜻하는데요. 금융이란 말은 돈이 돌고 도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돈이 여유 있는 곳에서 필요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행위를 금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의 흐름이라고 생각하니까 금융이라는 단어가 친숙하게 느껴지네요. 금융은 경제를 움직이는 핏줄과 같아서 모든 경제 주체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경제 주체가 무엇인가요? 경제 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를 말하는데요. 가계는 우리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기업과 정부는 말 그대로 기업과 정부죠. 아하, 금융이 경제 주체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군요. 네, 핏줄이 막히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발생하여 건강이 나빠지듯이 금융에 문제가 생기면 개인, 기업, 국가 경제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경제의 혈액순환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이 하나 있는데요. 이곳은 어디일까요? 은행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은행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잠깐 알아볼게요. 우리가 화폐로 주요하게 사용하던 것이 무엇이었죠? 금이었죠. 네, 맞습니다. 17세기 영국에는 금을 많이 가진 자본가들이 있었는데요. 금은 화폐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지만 부피가 크고 도난의 위험이 있어서 보관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디에 맡기는 게 좋았겠군요. 그래서 자본가들은 금 세공업자들에게 보관비를 지불하고 금을 맡겼죠. 많은 금을 보관하게 된 금 세공업자는 기발한 생각을 해냅니다. 금 세공업자는 시중에 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로 한 거예요. 이때 금 세공업자는 10%의 금은 남겨두었죠. 왜 10%를 남긴 거죠? 금 세공업자가 금을 빌려주다 보니 10%의 금만 가지고 있으면 맡긴 금을 찾으러 오는 사람에게 돌려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은행도 사람들이 돈이 되찾아질 것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비율을 지급 준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금을 마음대로 사용하는데 자본가들이 가만히 있었나요? 네, 당연히 자본가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금 세공업자가 자신의 금으로 돈을 번다는 사실을 알고 항의했죠. 금 세공업자는 자본가를 달래기 위해 보관비를 받지 않고 이자를 나누어 주었어요. 이것이 은행의 시작입니다. 오, 금을 보관하면서 은행이 생기다니 정말 신기하군요. 네, 이번에는 금융이 가진 놀라운 능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화폐는 어디서 발행해서 유통할까요? 한국조폐공사인가요? 네, 한국조폐공사는 화폐를 제조하긴 하지만 발행하고 유통하는 곳은 한국은행입니다. 아, 그래서 돈에 항상 한국은행이라는 글씨가 적혀있던 것이었군요. 맞습니다. 한국은행이 A은행에 화폐를 10,000원 발행해 주었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A은행은 그중 10%인 1,000원만 남기고 9,000원을 영웅이에게 빌려줍니다. 영웅이는 9,000원을 B은행에 예금합니다. 이때 큰 변화가 생겨요. 혹시 어떤 변화이죠? 분명 영웅이는 9,000원을 B은행에 예금하고 통장을 받았을 겁니다. 영웅이가 가진 돈은 얼마죠? 9,000원이죠. 그럼 B은행이 가진 돈은 얼마인가요? 9,000원이네요. 그럼 영웅이 통장에 든 9,000원과 B은행이 가진 돈 9,000원, A은행이 남긴 돈 1,000원까지 총 19,000원이 되는 거죠.
분명 10,000원으로 시작했는데 19,000원이 되었군요. 네, 이제 시작입니다. 비은행도 마찬가지로 9,000원 중 900원만 남기고 8,100원을 누군가에게 빌려줄 것이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 돈은 몇 배가 될까요? 글쎄요. 예상이 안 가네요. 이 과정을 무한히 반복하면 돈은 10배까지 불어나게 됩니다. 10,000원으로 시작한 돈이 10만 원까지 불어나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과정을 신용 창조라고 하죠. 뭔가 멋진 말이네요. 네, 이제 금융의 기능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융은 안전하고 편리한 지급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화폐가 생기기 전에는 금을 화폐로 사용했기 때문에 너무 불편했어요. 현재는 종이 화폐를 통해 거래하고 있죠. 맞네요. 심지어 요즘은 종이화폐 없이 카드만 있어도 생활에 지장이 없어요. 휴대폰만 있어도 물건을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니까요. 네, 둘째, 금융은 여유 자금을 가진 사람들의 돈을 모아서 자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중개 기능을 수행합니다. 금세공업자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여유 있는 사람의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었죠. 셋째, 금융은 투자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관리 수단을 제공합니다. 대표적으로 위험을 대비하는 보험이 있죠. 마지막으로 금융은 여유 자금을 가진 사람들에게 투자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금의 여유가 있는 사람은 저축뿐 아니라 투자를 통해 돈을 벌 수도 있겠죠. 금융이 정말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군요. 네, 이번에는 물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짜장면은 얼마인가요? 6,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20년 전인 2004년에는 짜장면이 얼마였을까요? 글쎄요. 짜장면 값이 많이 올랐을 테니 4,000원 정도 하지 않았을까요? 네, 정확히 얼마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 짜장면 값은 변했어요. 하지만 짜장면 값이 오른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짜장면 값이 올랐는데요. 짜장면 값이 오른 것이 아니라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것이죠. 아,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돈의 가치가 왜 떨어진 거죠? 신용창조라는 말 기억나시나요? 네, 은행에서 돈이 10배가 불어나는 과정을 말씀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신용창조를 통해 돈은 10배가 불어났죠. 돈은 은행을 거쳐 끝없이 많아지게 되고 자연스레 돈의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신기하네요. 네, 이번에는 금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리와 이자율의 차이를 알고 계시나요? 좀 어려운데요. 네, 금리와 이자율은 정확히 같은 말입니다. 금리는 돈의 사용료인데 돈을 사용한 가격을 이자로 치르는 것이죠. 아하, 같은 말이군요. 네, 물가와 금리에 대해 살펴보았으니 물가와 금리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100만 원짜리 노트북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아직 노트북이 고장나지 않아서 100만 원을 예금한다고 해볼게요. 이자율 2%로 1년간 100만 원을 예금한다면 얼마가 될까요? 그러면 102만 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가 상승률이 3%여서 노트북의 가격이 올랐다면 노트북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3% 올랐다면 103만 원이겠군요. 네, 맞습니다. 분명 1년 전에는 100만 원으로 노트북을 살 수 있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은행에 돈을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노트북을 살 수가 없게 되었네요. 노트북은 103만 원, 제 돈은 102만 원이니까요. 분명 저축을 했는데 돈을 지키지 못했네요. 맞습니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저축만으로는 돈을 지키기가 어렵죠. 위의 사례에서 보면 금리는 2%, 물가 상승률은 3%입니다. 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빼면 마이너스 1%가 되죠. 이것을 실질적인 금리라고 해서 실질금리라고 합니다. 2%는 명목금리가 되겠네요. 적혀있는 금리는 명목금리,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빼면 실질금리가 된다는 말씀이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금리라는 것은 어디서 결정할까요? 한국은행인가요? 네, 맞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결정하는 금리를 기준이 되는 금리, 즉 기준금리라고 하는데요. 금리는 기준금리를 따라 변동하게 됩니다. 혹시 현재 기준금리가 몇 %인지 알고 계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3.5%로 알고 있어요. 평소에 뉴스 기사를 자주 읽으시는군요. 그렇다면 한국은행은 왜 기준금리를 변경할까요? 그냥 그대로 두면 안 될까요? 퀴즈 시간이 된 것 같네요. 그러게요. 그 생각은 안 해보았는데요. 네,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이유는 바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에는 물가 안정의 의지를 보여주는 비석이 있죠. 그런데 기준금리를 조절해서 어떻게 물가를 안정시키나요? 네, 현재 기준금리가 3.5%라고 했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올려서 3.75%가 되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기준금리가 오르면 시중은행도 그에 따라 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저축에 대한 매력이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시중에 있는 돈이 은행으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시중에 있는 돈이 줄어들면 돈의 가치가 높아지겠군요. 맞습니다. 돈이 소중해지니까 사람들은 돈을 아껴 써서 소비가 줄어들고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줄어드니 물가는 낮아져요. 기업의 입장에서 금리가 높아지면 돈을 빌리기가 망설여져서 돈을 빌리지 않게 되면서 시중에 흐르는 돈은 더욱 줄어들게 되겠죠. 이렇게 한국은행은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조절하는 거예요. 금리를 높여서 물가를 낮출 수 있군요. 반대로 금리를 낮추면 물가를 높일 수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문득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적절한 물가 상승률이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는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2% 정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금리가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도 있나요? 네, 금리는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물가뿐 아니라 환율, 주가, 경기 등에 영향을 미치죠. 환율에는 어떻게 영향을 주나요? 금리가 오르면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금리는 돈의 가격이라고 했으니 돈의 가치가 올라가겠네요. 맞습니다. 환율은 다른 나라의 화폐와의 교환 비율을 의미하니 미국 화폐인 달러를 기준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달러의 가치가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오르면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달러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나라 돈이 더 귀해졌으니 1달러에 1,200원을 바꿀 수 있었다고 하면은 1,100원 정도로 환율이 내려가겠네요. 맞습니다. 금리가 높아지니 환율이 내려가게 되었네요. 주가에는 어떻게 영향을 주나요? 항상 그런 거는 아니지만 금리가 높아지면 시중에 있는 돈이 은행으로 들어가게 되고 높은 금리에 기업들도 투자를 줄이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경기에는 어떻게 영향을 주나요? 네, 경기가 좋지 않을 때 한국은행은 금리를 낮춥니다. 기준금리를 내리면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맡기지 않게 되고 시중에는 돈이 많아져서 사람들이 소비를 더 많이 하게 되겠죠.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과열되었다면 금리를 높이고 경기가 침체되었다면 금리를 낮추게 됩니다. 경기가 좋지 않으면 금리를 내린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금리가 0%여서 더 이상 금리를 내릴 수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통화량이나 금리를 조절해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을 통화정책이라고 하는데요. 통화정책에는 금리를 조절하는 것 말고도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인가요? 재할인율 정책, 지급준비율 정책, 공개시장 운영 정책을 활용하는 방법이죠. 이름이 조금 어렵지만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너무 어렵네요. 재할인율 정책부터 말씀해 주세요. 네, 재할인율이란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대출해 줄 경우에 적용되는 금리를 말하는데요. 시중은행은 사람들에게 예금을 받기도 하지만 중앙은행에서도 돈을 빌려옵니다. 이때 중앙은행도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는데요.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게 받는 금리를 재할인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재할인율을 통해 어떻게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을까요? 재할인율은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빌려주는 금리라고 했으니 중앙은행이 재할인율을 낮춘다면 시중은행은 낮은 금리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시중에 더 많은 돈이 풀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재할인율을 낮추면 은행이 시중에 공급할 수 있는 돈을 늘려서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할인율을 높인다면 시중에 돈을 풀기 어렵겠죠. 두 번째는 지급 준비율 정책이었나요? 지급 준비율은 초반에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되찾아갈 것을 대비해서 어느 정도 현금을 보유한다는 그 비율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맞습니다. 지급 준비율을 낮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급 준비율을 낮추면 은행이 보유해야 할 현금이 줄어들고 더 많은 돈을 시중에 공급할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급 준비율을 낮추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공개 시장 운영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공개시장 운영은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채권을 사고 팔아서 통화량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채권을 사고 파는데 어떻게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조금 어렵네요. 우선 채권에 대해 간단히 알아봐야겠죠. 채권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차용 증서를 말하는데요. 나라가 발행하면 국채, 공공기관이 발행하면 공채, 회사가 발행하면 회사채라고 하죠. 채권에는 금액, 발행일, 그리고 만기일, 이자율이 적혀 있어요.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한 증서라고 생각하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시중은행이 수익성을 위해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채권의 경우 대부분 만기가 깁니다. 그래서 만기 전까지는 현금화할 수가 없죠.
만약에 이 채권을 한국은행이 사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채권이 현금으로 바뀌니까 은행이 시중에 공급할 수 있는 돈이 많아지겠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채권을 매입하면 시중에 돈을 더 공급할 수 있고 채권을 매도하면 시중에 돈이 줄어들게 되죠. 비슷하지만 이 방법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무슨 방법인가요? 네, 바로 양적 완화입니다. 공개시장 운영과 비슷한 방식으로 채권을 매입하는데요. 양적 완화는 중앙은행이 직접 통화를 발행하면서 시중에 돈을 공급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금리가 0%가 되어서 금리를 더 이상 내릴 수 없는데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면 사용하는 방법이죠. 가장 적극적인 통화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네, 실제로 코로나19로 경제가 힘들었을 때 미국은 양적 완화를 통해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있어요. 어떤 부작용이죠? 달러의 경우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많이 찍어내더라도 수요가 있어서 통화 가치가 어느 정도 유지되지만 대부분의 통화의 경우 너무 많이 발행하게 되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무엇인가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초인플레이션이라고도 불리는데 통화 가치가 전달 대비 50% 이상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을 말합니다. 일부에서도 독일이 전쟁 배상금을 갚기 위해 화폐를 너무 발행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고 말씀드렸죠. 전달 대비 50%면 화폐로서 가치를 할 수 없겠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아주 치명적이죠. 우리나라도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조선시대 때요. 조선시대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당백전이라는 화폐 들어보셨나요? 경복궁을 종관하기 위해 단백전을 많이 발행해서 백성들이 고통을 겪었다고 하던데 역사 시간에 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고통이 바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죠. 당백전은 상평통보의 100배의 가치였는데 발행량이 너무 많아서 5배에서 6배 가치밖에 되지 않았죠. 그래서 화폐로 사용되지 못합니다. 땡전 한 푼 없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습니다. 네, 그 땡전이 바로 당백전을 비하한 말입니다. 그 많은 당백전도 하나 없다 이런 뜻인 거죠.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정말 무섭군요. 양적 완화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양적 완화에 반대는 없나요? 네, 양적 완화의 반대도 물론 있습니다. 양적 긴축으로 시장의 돈을 흡수하는 통화 정책을 말하죠. 아, 그렇군요. 이렇게 금융까지 마지막 시간이 마무리되었네요. 네, 여기까지 금융문맹 탈출 대작전 프로그램의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회가 되면 금융상품과 재테크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빠져들었던 딥다이버의 박영웅이었습니다. 네, 딥다이버의 정창균이었습니다.